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 자정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자, 내일 오전에 이곳 국회 앞마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릴 텐데요. 저희도 오늘 국회 특별 스튜디오에서 뉴스데스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미리 와서 좀 보니까 하루 종일 취임식 리허설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취임식에 4만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사당 앞에 계단과 잔디 광장에 의자가 빼곡하게 놓여 있는데요. 취임식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74년 만에 국정의 최고 사령탑이 옮겨갈 용산 국방부 청사로 가보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른바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신 기자, 지금 신 기자 뒤로 보이는 곳이 새 대통령의 집무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최근까지 국방부였지만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될 곳입니다. 용산시대를 맞아 단장이 한창인데요.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현관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휘장이 자리 잡았고요. 조금 위로 보시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 구호도 건물 전면에 걸려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될 대통령 집무실은 아직 공사 중이어서 일단 대통령은 5층 임시 집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도 한창입니다. 어제부터 비서진 책상 등 집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내일까지 밤샘 이사 작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을 발표하면서 구중궁궐이라고 불린 청와대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집무실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도 여전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많은 논란 속에 아무튼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되는군요. 거기서 새 대통령이 곧 첫 번째 업무를 시작한다고요? 네, 오늘 밤 자정 국군 통수권을 위임받아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합참의 안보 상황 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집무실 이전을 놓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던 걸 감안한 행보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후에는 서초동 사저로 퇴근했다가 내일 오전 김건희 여사와 함께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곳으로 와서 주요국 외교 사절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신라호텔로 이동해 당선 축하 만찬을 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 당선인은 오늘 차관 20명과 대통령실 주요 비서진 인사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대통령 내외를 지근거리에서 보자 할 비서실 부속실장인데요. 윤 당선인이 평검사 시절부터 20년 넘게 인연을 쌓아온 검찰 출신 측근 강희구 전 검찰총장 비서관을 지명했습니다. 앞서 주진우, 이시원 전 검사가 법률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에 지명됐고요.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까지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실 요직에 기용된 겁니다. 검찰 편중 인사, 측근 인사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내일 오전 11시 이곳 여의도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초청 인사만 4만 명이 넘고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내일 오전 10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서초동 사저를 나섭니다. 이후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가 참배한 뒤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국회 정문 앞입니다. 여기서부터 취임식 무대까지는 180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요. 윤 당선인 내외는 직접 걸어서 무대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취임식 무대에 도착하면 미리 기다리고 있던 오징어 게임의 원로 배우 오영수 씨 등 국민희망 대표 20명이 당선인 내외와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가는 것으로 취임식 본행사에 막이 오릅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에 맞게 어린이들이 우주와 하늘, 바다를 그린 그림이 무대 뒤편에 자리했습니다. 천안함 생존자 정준영 씨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애국가를 제창합니다. 하나된 국민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며 꿈을 이뤄나간다는 테마와 스토리로서 취임식의 무대는 윤 당선인의 대선 유세 무대처럼 T자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더 낮게 다가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담아 취임사 단상을 중앙 무대보다 낮게 설치했습니다. 25분 분량의 취임사에선 자유와 인권,
공정과 연대가 강조됩니다. 국민의 주인인, 진정한 주인인 나라,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취임식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그리고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 등 외교사절을 포함해 약 4만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취임식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화면을 통해 같은 시간 개방된 청와대의 모습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환송하고 다시 국회 출입문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것으로 취임식은 마무리됩니다. 이후 윤 당선인은 곧바로 집무실이 마련된 용산으로 이동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정부. 코로나 등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분명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고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사를 통해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면서 위기 극복과 통합을 거듭 당부했는데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엄진 기자. 자, 항상 청와대 기자실이죠. 춘추관 배경으로 소식 전했었는데 오늘은 뒤로 청와대 본관 건물이 보이는군요. 문 대통령이 지금은 청와대를 떠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 하루 전에 청와대를 떠났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 집기가 하나둘 옮겨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와대 개방 조치를 배려한 겁니다. 다만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참모들은 남아서 안보 공백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자정까지인 만큼 문 대통령도 경호상의 이유로 밝힐 수는 없지만 서울 모처에서 군 통수권 등 국정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저녁 6시쯤에 문 대통령은 집무실로 사용하던 여민관을 마지막으로 나섰습니다. 5년간 지낸 관저와 본관을 지나면서 직원들과도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엔 청와대 정문으로 걸어나가서 약 50분가량 시민들의 격려를 직접 받고 그동안의 지지에 거듭 감사의 뜻도 전했습니다. 청와대 정문부터 분수대 앞 삼거리엔 수천 명의 주민과 지지자들이 모여서 문 대통령의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로 청와대 대통령 시대가 끝난다면서 국민 덕분에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청와대와 함께한 마지막 대통령이 된 거네요. 퇴임 연설에서는 국민 통합을 거듭 당부했어요. 네,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말로 시작한 퇴임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해 자랑스럽다면서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겐 성과 계승과 국민 통합을 함께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갈등의 고를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지지층 결집에만 힘썼던 후보 시절과 달리 대통령은 안정과 통합에 좀 더 힘을 써야 하고 반대하는 국민도 끌어안고 여론도 충분히 들으라는 조언으로 해석됩니다. 핵실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의지만으로는 넘기 힘든 장벽이 있다면서 대화 재개와 비핵화의 제도화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지난 5년에 대해선 위기 극복의 성과를 자부하면서도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 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촛불혁명에 열망을 안고 출발했지만 염원을 채우기엔 충분하지 못했고 결국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지금 상황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와 아쉬움이 교차했던 문재인 정부 5년, 그간의 기록과 장면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기간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5년은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코로나 사망률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K-방역은 나라 밖에서 호평을 받았고 유엔은 문 대통령 임기 중 우리나라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 북미 대화의 중재자 역할도 자임했습니다. 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분리 여기까지 나와서 맞이해 준 데 정말 감동됐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위원장님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 구상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고 북한은 다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LH 투기 사태까지 겹쳐 부동산 문제는 임기 내내 아픈 손가락이 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와 공수처 설립, 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기용은 이른바 내로남불 인사 논란을 불러왔고 결국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으로 되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현 대통령이 떠나는 청와대 근처와 새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용산 국방부 인근의 분위기도 둘러봤습니다. 청와대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시원섭섭하다는 반응이, 용산 부근 주민들에게선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볼 수 있었는데요.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인근의 서울 효자동. 내일부터 2주간 청와대 앞길이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는 안내가 걸렸고 경찰 소속 경비단은 청와대 주변에서의 마지막 근무를 맞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시원섭섭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제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실감나진 않지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사셨었잖아요, 대통령분이.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니까 좀 서운하긴 하죠. 사회적 갈등의 핵심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반기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거는 조용하겠지. 이제 여기서 한 사람들도 그리 가고. 청와대 개방으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동산 값과 임대료가 오를 거란 걱정도 동시에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생겼다라는 점은 뭐 괜찮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요? 내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는 용산 국방부 청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현판은 사라졌습니다. 출입 통제 강화 등 주변 경비도 한층 삼엄해진 가운데 경호 인력들은 주변 맨홀들까지 일일이 열어 폭발물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용산 시대를 맞이하는 인근 상인들의 반응도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가 많아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소음 때문에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이쪽 부근으로 이제 가게를 좀 먼저 알아봤거든요. 이제 관광객들도 좀 많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새 대통령이 한 달간 용산과 서초동을 출퇴근하기로 하면서 교통 혼잡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경찰은 시뮬레이션을 3차례 했다며 시민의 과도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한 후보자 딸의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은 허위 스펙 쌓기라면서 몰아붙였고요. 한 후보자와 국민의힘은 문제될 게 없다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낙마를 벼르는 민주당과 적극 수호에 나선 국민의힘의 대치로 청문회 질의는 오후 2시 넘어 시작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논문을 케냐 출신 작가가 대필했다는 의혹을 포함해 허위 스펙과 아빠 찬스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의 의혹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케냐 작가가 대필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고요. 한 후보자는 도움은 받았지만 대필은 아니라고 부인했고 국민의힘은 입시 전이고 문제될 게 없다고 편들었습니다. 원어민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았 적은 있는데 그 사람하고 뭘까 하는 건 전혀 아니다.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불법이 있다든지 공정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한 후보자 딸이 한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지원받아 한 봉사활동을 두고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이 회사 임원이 같은 동문이어서 기부를 해준 것 아니냐. 그 기업에서 폐기 처분할 불용 용도의 노트북을 기증한 것인데요.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후보자는 가족이 운이 좋고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반칙과 위법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가 검사 시절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적용한 기준을 한 후보자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조국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조 전 장관이 고교 시절 일기장을 가져갔다고 반박하자 다시 수첩과 일정표를 말한 것이고 일기장과 일정표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한동훈 후보자 장녀의 스펙 쌓기 의혹이 또 있습니다.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저명한 국제학술대회에도 논문을 냈었는데요. 같이 논문을 썼던 공저자, 이번에도 한 후보자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 2월 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온라인 컨퍼런스에 낸 5장짜리 논문입니다. 머신러닝 접근 방식을 사용한 우울증 비율의 수행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방글라데시의 한 대학에 속한 한 연구자와 함께 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구원이자 프리랜서, 사업가라는 공저자 마리아 술타나 케아의 프로필입니다. 자신을 컴퓨터공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소개했는데 지난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온라인 링크를 하나 남겼습니다. 클릭해보니 전문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미국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 논문을 대필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SNS에 적힌 연락처로 방글라데시 공저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된 사람은 같은 전공에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공저자의 남편. 자신의 배우자가 1년간 한 후보자 딸의 온라인 과외 선생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He is an online tutor so that he can publish paper. 논문 작성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는지 물었더니 그 부분은 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This is our credential, so I cannot share with you. 또 한 씨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한 씨가 논문 작성 과정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물었더니 더 이상 답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한 전문가는 고등학생이 쓰기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제학회의 이름을 빌려 스펙 쌓기에 활용하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통과를 야반 도주라고까지 비난했던 한동훈 후보자. 오늘 청문회에서도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정책을 사실상 되돌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검찰 수사권의 분리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못 박았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말을 썼는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은 박탈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거는 싸우겠다는 거죠.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바탕 신경전 이후에도 한 후보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기소권까지 경찰에 넘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99%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사실상 이건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의 상당수도 몰아준 결과다.
70년 넘게 쌓인 수사 능력이 증발될 거라며 이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통과됐었을 때 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를 보내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개정법에 구멍을 막으려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정보수집부서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복수사 피해자라면서 아직도 휴대폰을 내놓으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에 보인 김건희 여사와는 당선 뒤 집을 찾아가 인사한 적이 있다며 과거 김 여사와의 통화와 메신저 대화는 윤 총장과 연락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자, 인사청문 전국에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당선인 측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갔고요. 민주당은 국민과 맞서는 선전포고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장관 후보자는 15명 중 7명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정호영, 원희룡, 이상민, 박진, 박보균 후보자에 대해 오늘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내일부터는 윤 당선인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12일 추경 관련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어 올해 11일에는 일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당선인께서는 좀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 결과를 오롯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었다며 임명 강행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의 발목 잡기는 민심에 역풍을 불어올 뿐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임명 강행은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투성이 인사들을 5기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과 맞서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선 드라마에 빗대 한동훈 캐슬이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편법과 탈법을 고백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조민 씨가 누린 아빠 찬스는 내로남불이고 한 후보자 딸이 누린 아빠 찬스는 공정한 경쟁입니까? 민주당은 또 정호영, 원희룡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새 정부가 출범하지만 반쪽 내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는 문재인 정부 장관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어색한 동거 상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으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정됐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 전 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안보수석을 지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김 전 차장을 발탁했다면서 내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야시 외무상이 일본 외무상으로는 4년 만에 방한을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도 외무상을 특사로 보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서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는 특사의 출발을 앞두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기자들에게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직접 밝혔습니다. ユン大統領の就任についてはお喜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期間の間においてはご承知のように難しい問題が存在するわけではありますが、このまま放置することはできない。 일본 외무상으로 온 4년 만에 방한하는 특사 하야시 외무상도 전세기를 타고 서울로 출발하기에 앞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今回の訪問を機に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 총리와
외무상 모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윤 당선인도 일본의 정책 협의단을 파견하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자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성과를.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강제동원 노동자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선 양보할 수 없지만 일본에게도 절실한 북한 핵 문제 등 안보 사안에선 한국과 협력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평가됩니다. 한미 동맹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미국이 한미일 협력 체계를 원하는 만큼 미국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라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양측의 의지가 맞닿은 가운데 하야시 외무상은 새 정부의 외교수장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상견례를 했습니다. 내일 취임식 이후엔 윤 당선인과 면담하는 것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자, 내일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1년 동안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뜻인데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을 팔려고 내놓는 사람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요. 고은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 챙기는 시세 차익에 대한 중과세는 2017년과 2020년 잇따라 도입됐습니다. 양도세의 최고 세율은 45%지만 집이 두 채 있으면 20%포인트를 더해 최고 65%, 집이 세 채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를 세금으로 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일 취임식에 맞춰 이 중과세를 1년 동안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세율만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집이면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15년 전 10억 원에 산 한 채를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을 남긴 경우 지금은 5억 8,300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2억 5,700만 원,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새 정부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 인수위원회가 이 방안을 발표한 뒤 아파트 매물이 경기도는 7.4%, 서울은 5.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도 힘들어진 데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3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400건, 재작년 6월 15,000건을 기록했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매매 건수 하나를 못했어요.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있고 정부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심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 정부가 보유세를 줄여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더 갖고 있으려는 심리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금매 같은 일부만 좀 거래가 되면서 정부에서 바라는 집값 안정화에까지 큰 역할을 미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거래는 별로 없고 지켜보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3주 정도 앞두고 MBC가 서울과 경기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크게 앞섰고 경기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28.4, 국민의힘 오세훈 49.8%로 오 후보가 21.4%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섰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시정 운영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6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35.7, 국민의힘 김은혜 36%로 오차 범위 내의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30, 40대에서,
김은혜 후보는 60, 7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도 조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조희연 후보가 17%로 가장 앞선 가운데 박선영 6.6, 이주호 3.7, 조전혁 3.4 등으로 나타났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62.8%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지지도 조사에서는 임태희 8.4, 이종태 4.5, 이한복 3.9 등으로 나타났고 경기도 역시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이 69.6%나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보수 후보 단일화, 경기의 경우 진보 후보 단일화가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인식과 정당 지지도는 서울과 경기에서 조금 달랐습니다. 서울에선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5.4, 견제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8.5%였는데 경기에선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7,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2.5%로 격차가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역시 서울에선 민주당 32.7, 국민의힘 46.6%였는데 경기에선 민주당 39.2, 국민의힘 42.4%로 오차 범위 내에 비슷한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대선 주자들이 각각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두 후보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날 공식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오늘은 똑같이 노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들에 맞서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계양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끈 어르신들께 인사드리고 조언도 듣겠다며 가장 먼저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비판은 당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반격하며 능력 있는 일꾼을 뽑아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꾼보다는 심판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일할 사람, 일할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일꾼을 뽑을 때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직접 전입 신고를 마치고 첫 행보로 경기 분당의 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자신이 이끄는 기업의 본사가 지역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최근 늦어지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당선이 된다면 국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박민식 당선인 특보가 출마를 포기하며 안 위원장의 단수 공천이 거의 확실해진 가운데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이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김 전 의원은 안 위원장을 노원에서 분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치 투기꾼이라고 비판하며 안철수의 마지막 선거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고문을 후안무치한 피의자라고 맹비난하는 윤희숙 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자객공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혐의로 의원직을 사퇴한 데다 국민의힘이 지역 밀착형 인사를 정하겠다고 밝혀 이 고문의 개양을 대항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거리두기도 없고 마스크도 벗은 첫 황금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연휴 동안 곳곳이 붐볐는데요. 7주 동안 줄었던 코로나 확진자 수도 어제 이어 오늘도 전주 대비 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날, 새로 문을 연 강원도 춘천의 레고랜드 앞에는 1km 넘는 줄이 이어졌습니다. 개장 1시간 전 지하철 연결 통로부터 사람들로 꽉 들어찬 서울 롯데월드. 야, 사람 미쳤다. 결국 1시간 반 만에 입장을 중단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전년 대비는 2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연휴 날간 고속도로 통행 차량은 하루 평균 500만 대, 지난 설 연휴 때보다도 많았습니다.
일상은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연휴 기간 늘었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전주보다 2,300여 명, 오늘은 520여 명 더 많아졌습니다. 전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을 찍은 3월 말 이후 8주 만에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규모만으로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지만 유행 감소 추이가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도 전면 완화됐고 이동량은 코로나 이전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떨어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다만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진 않을 거라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확실히 꺾인 데다 상당수 인구가 감염으로 면역을 확보한 상태라 미감염자를 중심으로 살짝 늘어날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 정도와 규모에 따라 방역 정책의 속도 조절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 감소세 둔화가 확실해진다면 오는 23일 해제 예정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더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차현진 기자입니다. 미국의 스포츠용품 기업 나이키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이 이른바 글로벌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납품해온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이유를 물으면 계약 관계가 없다며 답을 하지 않고 있는 나이키.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 부산의 한 중소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26년간 나이키의 신발 소재를 납품했던 공장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직원 30여 명, 연매출 150억 원의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 꺼진 500평 기계실이 사람 한 명 없이 고요합니다. 기계를 문질러 봤더니 먼지가 뭉텅이로 들러붙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반, 공장 안입니다. 보시다시피 공장 내부는 불이 꺼진 상태로 직원 한 명 없이 썰렁합니다. 제 뒤쪽으론 나이키에 보내야 했던 재고들이 쌓여 있고요. 이렇게 나이키 신발에 사용되는 특수 자재를 만드는 기계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이곳에서 생산한 소재로 만든 운동화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 재작년 10월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나이키가 거래 중단을 통보해온 겁니다. 이후 1년 반 동안 매달 수천만 원의 적자를 냈고 직원 3분의 2가 공장을 떠났습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공장을 매각을 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입니다. 거래 당시 나이키는 이 업체의 소재 생산을 직접 요청했고 본사 담당자가 검수하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미국의 담당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을 하거든요. 순전히 나이키에만 딱 세팅을 내가 맞춰놨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사용도 할 수도 없죠. 또 본사 윤리 강령을 내려보내 제품 생산 방식과 직원 노동 시간 등의 지침도 제시했습니다. 특이한 건 납품 구조였습니다. 나이키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지만 업체가 생산한 소재는 한국의 거래 대행사를 거쳐 대만의 신발 제조업체로 전달됐습니다. 생산 대금 역시 같은 구조로 전달받는데 5% 안팎이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 나이키가 책정한 공급가보다 적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이키의 신발 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따로 가진 곳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이키하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단 나이키는 모든 결정을 해요. 계약서조차 없는 다단계 하청 구조다 보니 국내 협력 업체들이 단가 삭감이나 일방적 계약 중단 등의 항의에도 나이키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hat Nike has no contractual or trade relationship with your company and has no contractual or trade obligation to. 이 같은 구조에 대한 간접적 문제 제기가 갑작스런 거래 중단의 배경이 된 것 같다고 업체 측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키 측은 업체 측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달리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청이 업무 지시를 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형태는 국내 하도급법에선 금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나이키가 해외 기업이라는 이유로 하도급법 적용이 어렵다고 결정했는데 업체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 만큼 다시 판단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바로 간다 차현진입니다.
모스크바에선 오늘 2차 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77주년 전승절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거나 핵 위협을 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작전 변경에 대한 새로운 언급은 없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 앞 붉은 광장, 군인 수천 명의 행진, 탱크와 장갑차 행렬, 전략핵 미사일 등 각종 무기가 등장해 군사력을 과시합니다. 1945년 5월 9일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승리한 날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침공 초기 서방 국가들은 푸틴이 이날 전승절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시점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어졌고 서방은 다시 오늘 푸틴의 입에 주목했습니다. Вы сражаетесь за Родину, за ее будущее, за то, чтобы никто не забыл уроков Второй мировой, чтобы в мире не было места палачам, карателям и нацистам. 우크라이나 침공을 푸틴은 서방의 침략에 대한 러시아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Блок НАТО начал активное военное освоение прилегающих к нам территори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ланомерно создавалась абсолютно неприемлемая для нас угроза. 침공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했을 뿐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다던가 전술핵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은 없었습니다. За Россию! За победу! Ура! 열병식을 벌이는 동시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 지역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제철소에 남아 최후 항전을 벌이던 마리우폴에서는 민간인 대피 작전이 완료됐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을 마친 푸틴의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함락 작전에 나선 뒤 동부 지역에 대한 본격 공세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러시아 옆나라 폴란드에선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 주요 도시에는 반전 벽화가 그려졌고 주요 서방 인사들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연대와 지지를 표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조희원 기자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문화궁전 앞. 도로를 걷는 사람들은 모두 파란색, 노란색,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처럼 용감하자는 손팻말을 들고 푸틴은 학살자, 아조스탈의 시민들을 구하자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포로가 된 러시아 군인들로 분장한 이들은 쇠사슬을 손목에 묶었습니다. 시위대는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 도시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이곳 러시아 대사관까지 행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시위대를 따라 걷다 만난 노부부는 커다란 흑백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13살, 이름은 밀레니. 총을 맞고 한 달이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습니다. But it shows the circumstances and the cruelty of what is going on there. So that's why we do it. We should do something to stop this war. My family and my friends, there are many people, my relatives in Ukraine now. 반전의 메시지는 LA, 바르셀로나, 프라하, 로마 같은 세계 각국의 도시에서 벽화로 번졌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품에는 죽음을 기다리는 듯한 축 늘어진 또 다른 푸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기를 둘러쓴 소녀는 가득 쌓인 인형들을 옆에 둔 채 겁에 질린 눈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는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을 찾았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도 러시아군의 학살이 벌어졌던 이르핀과 키이우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신호도 무시한 채 지나가던 학원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위중한 상황인데요.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었지만 과속이나 신호 위반을 단속할 카메라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어린이가 학원 통학차에 치였습니다. 학원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출발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오른쪽 앞범퍼에 부딪혀 쓰러진 이 어린이는 차량 하부에 매달려
100여 미터를 끌려가다 이곳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머리와 온몸을 크게 다친 어린이는 주민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도 위중한 상황입니다. 애가 눈만 좀 뜨고 있었고 자꾸 의식을 잃으려고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계속 좀 자지 마라 이렇게 했었고. 통학차를 몬 50대 운전자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학원차에는 원생 10명이 타고 있었지만 인솔 교사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동할 때까지 이제 그 인식 자체를 갖다가 몰랐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가 학교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데다 경사와 굴곡이 심해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도 신호 위반과 과속을 막을 단속 카메라는 학교 정문 앞에만 설치됐을 뿐 사고 현장엔 없었고 보행로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 통역 쪽에는 학원차들이 맨날 이렇게 줄지어 있고 그냥 차들도 막 못 가고 이러니까 역차선으로 가기도 하고. 거제시는 이제서야 승하차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학원 운영자에 대해 민식이법은 물론 인솔교사 동승을 의무화한 세리미법까지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가 갑자기 건물로 돌진해서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갑자기 운전대와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시속 4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을 하는 순간 갑자기 속도를 감당하지 못한 차는 중앙분리 유도봉위를 달리다 옆 건물과 충돌한 뒤 뒤집혔습니다. 급발진부터 충돌까지는 4초 안팎. 거리는 30여 미터 정도지만 충격으로 건물벽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와 부인은 다행히 가벼운 부상만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전 핸들과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돌아가지도 않고 브레이크도 안 듣고 브레이크를 몇 차례 밟고 브레이크 안 듣는 거예요. 부딪히고 난 뒤에야 차가 선 겁니다. 사고 차량은 21년식 현대 아이오닉5 차량으로 경찰은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행 정보와 사고 상황에 관련된 영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0일 정도면 어느 정도 분석이 마감될 거로 생각하고. 지난해 6월 정북 익산에서도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신고 사례가 있었는데 국토부는 5개월 뒤 2016년부터 2019년 4월 사이 생산된 아이오닉 차량을 리콜 조치했습니다. 차량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가속 페달에서 바를 때도 속력이 증가하는 등 사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사고 차량이 리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서울의 공공장애인 복지관에서 언어치료사가 장애 아동들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서 징계를 받았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부모들은 분노하면서도 혹시나 이번 일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장애 아동들의 언어치료 시설이 없어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는데요. 지윤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장애인복지관의 언어치료교실. 한 아이의 양팔을 꽉 붙들고 있던 교사가 갑자기 아이를 세게 밀치고 아이가 놀란 듯 움찔합니다. 일주일 뒤 이번엔 서 있는 아이의 등 쪽을 손으로 세게 내리칩니다. 아이가 물고 있던 막대 사탕을 자기 입에 넣었다가 다시 아이의 입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엄마는 발달 지연이 있는 6살 아이가 선생님이 때렸다며 울자 CCTV를 확인했다가 이런 장면들을 발견했습니다. 혼내는 거랑 떼찌하는 건 다른 건데 떼찌했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선생님이 떼찌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자폐장애가 있는 또 다른 11살 아이의 치료 시간. 바닥에 누워있는 아이를 몸으로 누르고 있던 교사가 일어나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문까지 질질 끌고 갑니다. 화가 나면 꼬집는 습관이 있던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수업을 받으면서 공격성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게 약 부작용이라고만 생각하고 또 다른 약으로 바꾸고
용량을 좀 높여보기가 하고. 이 시설의 CCTV 저장 기간은 한 달뿐. 같은 교사의 수업을 받은 다른 아이 부모들도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2층 언어치료실은 절대 가지 않겠다. 그때는 이제 몰랐는데 혹시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는 반성한다면서도 등을 때린 것 외에는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통제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친 부분은 있어서 계속 제가 반성하고 어머님한테도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이렇게 커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복지관 측은 장애인 복지관 종사자로서 의무와 도리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선 역시 한 차례 등을 때리는 등이라고만 적어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복지관은 해당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도 장애인 언어치료 교실 자체가 없어져선 안 된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지난달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이 해저드 연못에 빠져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고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순천의 한 골프장 연못. 소방대원들이 2m 아래 수면에서 50대 여성을 구조합니다. 이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일행 3명과 골프를 치던 이 여성은 연못 인근으로 떨어진 골프공을 주우려다 수심 3m 깊이의 연못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조사 중인 전남경찰청은 골프장 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사망자가 발생한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이고 골프장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법 적용 대상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이 생기고 나서 저희가 이제 법률 검토를 해보니까 골프장도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시설로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난 연못은 지상에서 2m 아래에 있었지만 골프장 측은 추락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나 펜스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캐디의 안전 구명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법 적용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목격자는 물론 CCTV도 없어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 여부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이번 사고가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첫 적용 대상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애플 협력사 공장에서 한밤중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봉쇄를 뚫고 나오는 집단 탈주국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기숙사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직원들을 공장에 가둘지도 모른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공장 출입문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지키는 방역 요원들도 속수무책. 앞다퉈 바리케이트를 뛰어넘어 밖으로 도망칩니다. 탈출을 막는 회사 경비원과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상하이에 있는 애플 협력사 환타 공장에서 한밤중 직원들의 집단 탈출극이 벌어졌습니다. 애플의 맥북을 만드는 이 공장은 상하이에 봉쇄령이 내려지자 외부 접촉을 차단하고 직원 2,000명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산 라인을 가동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확진자가 속출하자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고 공장에서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아무것도 없는 공장에 갇힐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직원들이 집단 탈출에 나선 겁니다. 상하이시는 봉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 지난달 11일부터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기업의 공장 가동을 다시 허용했습니다. 직원들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조건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지난주에는 상하이 1,800개 주요 공장의 가동률이 70%까지 회복됐다고 강조했지만 환타처럼 공장 내 확진자가 속출해 생산 차질을 빚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불과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으로 상하이 봉쇄의 영향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수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죠. 특히 미성년자들을 노린 사진이나 영상 요구, 언제 또 어떤 방법으로 다가올지 몰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온라인 게임을 하던 14살 중학생은 남성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계속되는 무리한 요구에 같이 욕설로 답하자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욕설 내용을 게임 게시판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비난이 두려워 사진을 보냈더니 이번엔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보내라는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가해졌습니다. 6개월 만에 붙잡힌 가해자는 17살 미성년자. 다행히 영상이 유포되기 전 원본을 회수했지만 피해자와 가족은 충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전 연인이 자신의 영상을 불법 사이트에 판매했다는 걸 헤어진 뒤 알게 됐습니다. 이미 유포된 영상을 찾아 삭제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영상이 유포되었다는 그 생각만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지경까지 갔었거든요.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피해자 79명이 문을 두드렸고 불법 영상도 400개나 삭제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7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법 촬영과 영상 유포, 온라인 스토킹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인관계, 사회생활도 중단하였습니다. 자신을 알아볼 것만 같은 두려움에 집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2020년을 기준으로 4,800여 건 적발돼 1년 만에 80% 이상 급증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김광현 선수가 사라졌던 0점대 평균 자책점에 도전 중입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이후 확 달라진 모습이 기분 좋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단 3개의 공으로 이닝을 정리한 김광현. 마치 우승이라도 한 듯 기뻐한 김광현에게 대선배 추신수도 장난스러운 제스처로 감탄과 축하를 보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하나 작성한 기분. 공 3개로 3아웃을 잡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오늘 이런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3년 만에 국내 무대로 돌아온 김광현은 한층 더 위력적이고 성숙해졌습니다.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조금 떨어졌지만 슬라이더와 커브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3구종 피안타율이 모두 1할대, 말 그대로 언터처블 투구입니다. 선발 6경기 5승에 평균 자책점은 무려 0.47. 국보투수 선동열의 이름도 소환했습니다. KBO 역사상 0점대 평균 자책점은 선동열 전 감독이 유일했습니다. 3번이나 기록했는데 무려 29년 전 일입니다. 1점대 평균 자책점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2000년대 이후엔 류현진의 한 번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김광현의 올 시즌에 기대가 모아집니다. 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야구를 좀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시야가 넓어진 것 같고 피칭할 때도 생각을 좀 더 깊게 하고 던지는 것 같아요. 김광현의 가치는 그라운드 밖에서도 빛납니다. 자신이 승리를 따낼 때마다 개인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기념품을 팬들에게 선사하는 등 팬 서비스에도 진심입니다. 이글스! 이글스! 고맙습니다. 밖에 안 해. 후배들의 물세례에도 행복한 분위기 메이커. 감기 걸려. 나이 먹어서 이제. SSG의 선두질주와 함께 김광현의 야구도 역대 최고 페이스입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침체에 빠진 한국 남자 핸드볼에 주목할 만한 고등학생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핸드볼이 좋아 몽골에서 귀화한 키 197cm의 안영웅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눈에 봐도 큰 체구가 눈길을 끕니다. 9m 거리에서 날린 중거리 슛에 상대 수비가 안따님을 써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남한고 3학년, 키 197cm의 안영웅입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키가 있으니까 멀리서 이렇게
때리게 되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득점력뿐만 아니라 패스 능력에 수비력까지 갖춘 공수 맹활약으로 최근 5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듬직하긴 한데 가끔씩 상대 슈터의 손이 안 보여요. 너무 커가지고. 5살 때 몽골인 부모님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 초등학교 3학년 때 핸드볼을 시작한 안영웅은 그 재미에 귀화까지 결정했습니다. 손에 딱 이렇게 쥐어봤는데 뭔가 손에 딱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볼이 많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 점이 재밌는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친구도 많지 않았지만 핸드볼 덕분에 학교에서는 인기 스타입니다. 장신 거포가 부족한 핸드볼계에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안영웅. 롤모델인 민경신 전 국가대표 감독처럼 태극마크를 달고 코트를 누비는 게 꿈입니다. 최종 꿈은 일단 핸드볼 국가대표입니다. 미래에 꼭 민경신 감독님을 뛰어넘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남자 테니스에 등장한 무서운 10대 이야기로 투플레이 출발합니다. 나달과 조코비치를 차례로 격파하며 마드리드 오픈 결승에 오른 알카라스. 세계 3위 츠베레프마저 압도하는데요. 와, 19살이 맞나요? 크게 힘 안 들인 드롭샷으로 상대의 진을 빼놓습니다. 달리고 또 달린 츠베레프 점점 지쳐가는데 얄미울 정도로 요리조리 공을 보냅니다. 백미는 2샷. 드롭샷을 상대가 힘겹게 받아내자 이번엔 키를 넘기는 로빙 공격. 결국 대회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알카라스. 왠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죠? 이번엔 독일 여자 축구리그입니다. 잘 막아내나 싶더니 이게 뭔가요? 같은 팀도 어쩌지 못하게 만든 황당 패스. 자책골을 넣은 선수도 화가 많이 났네요. 마지막은 메이저리그 호수비입니다. 이루수 벨라스케즈 잡아서 아웃! 와, 농구에서만 보던 비하인드 백패스를 야구에서도 보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나온 중거리 슈팅입니다. 골키퍼가 몸을 날려도 막을 수가 없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다시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이 끼기는 해도 따스한 햇살이 퍼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올라서 서울 24도, 광주 25도로 내륙 지방은 다소 덥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5도 안팎으로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륙 지방은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활동하기 적당할 텐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 시속 55km 이상의 거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으로는 구름이 많은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밤 사이에도 높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겠고 밤부터 흐려지면서 제주도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3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광주 12도, 대구 11도로 남부지방이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강릉 20도, 대구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는데요. 그래도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린 특집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